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 원하는 건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자, 3교시입니다. 이제 담보물권에서 유치권하고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갖다가 요건을 하죠. 적법한 점유일 때 유치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고, 무단 점유라든가 불법 점유라든가 적법하지 않은 점유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갖다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의 약정 담보물권이 아니니까 유치권 설정자라든가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유치권자는요, 채무를 갖다가 변제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 자체의 수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다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고,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사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일 때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치권자는 채권자로서 인도 거절하는 것이고, 그 물건을 갖다가 멋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지 보존을 위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만 가능하죠. 이 유치권은요, 당사자에 의해서 변제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한다.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 소멸이다. 따라서 유치권은 등기하지 못한다. 이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 소유 물건이니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유가증권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권. 이 질권은요, 금전소비대차계약, 돈 빌려주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 빌려주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 돈을 갖다가 빌렸을 때 변제하지 못하면 동산을 갖다가 경매해도 좋습니다, 권리를 경매해도 좋습니다 라고 해서 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하거나 지상권, 전세권이 아닌 기타 권리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권리질권은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번 유치권에는 언제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 요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어디 한번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유치권은요, 유치권자가 경매는 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갖다가 수리한 수리업자라든가 자동차를 갖다가 수리한 수리업자는요, 그 수리비를 갖다가 받지 못했을 때는 그 물건 자체를 갖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의 경매 신청은요, 그 돈으로 바꾸는 환가를 위한 경매가 되는 것이고 우선 변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질권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세권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담보물권으로서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의 전세권자의 경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경매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나 유치권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게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물건 갖다가 먼지를 갖다가 쌓여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으로 바꿔놓기 위한 임의 환가를 위한 경매가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 변제도 주장하지 못하고 물상대위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권 이번 틀렸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라든가 물상대위를 주장하는 것은 질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행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거.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동시행변권은 이거는 채권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매계약을 때 체결을 하고 매매대금을 갖다가 동시에 등기 서류와 함께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동시행변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하고 동시행변권은 권리의 성질을 갖다가 달리하기 때문에, 즉 물권과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 함께. 그 다음에 1번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양도성이 있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지, 양도성이 없는 것들은요, 이러한 것들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물상보증인은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틀렸죠. 질권 설정의 당사자,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요,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채권자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빌려 쓰는 채무자하고 채무자 말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하고 채무자에 하나는 것이고 제3자는 질권 설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럼 틀린 겁니다. 제3자를 우리가 물상 보증인 그러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갖다가 빌려줬을 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돈을 갖다가 변제하지 못하면 제가 맡겨놓은 카메라 장비 세트를 갖다가 경매에도 줬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자기 물건 가지고 담보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채무자가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되겠죠. 근데요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제3자가 할 수 있어요. 제3자. 형님이 돈을 갖다가 빌려서 갚지 못하면 내가 사장님한테 맡겨놓은 동산을 경매도 줬습니다. 동생이 대신 동산 질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질권 설정의 계약,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인 질권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되거나 제3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틀린 거는 기역, 니은, 미음번이죠. 맞는 건 디귿과 리을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41번 문제를 보셔요. 4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고 유치임을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전부 승소, 전부 패소가 아니고 너도 넘겨주고 너도 넘겨줘 서로 이행하라는 상환급부 판결을 하게 됩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적법하게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반드시 동시에 점유할 필요는 없어요. 채권이 발생과 동시에 채권 발생과 동시에 점유하고 있을 때만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채권 발생이 먼저 됐고 나중에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성립은 가능한 거예요. 공사건축업자 사장님이 이미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사가 끝났으니까 채권은 미리 발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때 그 공사대금 채권을 다 변제받지 못했을 때에는 뒤늦게 들어가서 그 공사 건축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한, 자, 점유 동그라미 해주시고 불법행위 밑줄. 점유가 적법해야 되는데 점유가 불법하다 위법하다 그러면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대항할 수가 없다. 맞죠? 그 다음 4번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의해서 얻은 이익 가르쳐 놓으시고 이건 부당이익이죠. 부당이득. 자, 그래서 우리가요 유치권자는 그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갖다 받지 않은 한 유치하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세탁업자가요 세탁을 해가지고 멋대로 그 옷을 갖다가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카메라 수리업자가 카메라를 다 수리했다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다 자기가 멋대로 쓰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갖다가 인도 거절하고 선관주의로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용,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은 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사용 수익을 했다고 하더라도 승낙받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짜로 쓴 거니까 부당이로서 반환해줘야 되겠죠. 근데 보존행위로서 요거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갑이라고 한 사람한테 집을 갖다 지어줬는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갖다 주지 않으면 공사대금업자 채권자는요 갑 소유 물건에 대해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을 갖다가 지어준 사람이 공사대금 받기 전까지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건물 보존행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임대료를 다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쓴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줘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 공사, 건축업자가 보존에 필요해서 건물을 갖다가 들어가서 사용 수익을 했다고 한다면 월세 주지 않고 쓴 거니까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유치권의 점유를 했다가 상실하더라도 점유물 반환 청구에 의해서 그 점유를 했다가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그렇죠? 유치권은요. 카메라 갖고 있는 유치권자가요. 강도한테 그 카메라에 침탈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 이내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점유권에 기초한 거니까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치권 자체는요. 자기 스스로 점유를 다 상실시켜버리게 되면 그때는 유치권 자체가 바로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고 카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담보로 제공받은 질권자가 침탈해가지고 1년 이내 소송을 했을 때 그때는 유치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바로 2번이고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42번부터는 저당권에 관련된 게 나오죠. 자, 42번 문제 봅니다. 저당권에 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판례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그 후 증축이 됐거나 개축이 됐거나 신축이 돼버리면 종전의 기간은 기존에 있었던 구 건물을 기준으로 기간 적용이 되는 것이지 새롭게 신축된 건물에 의해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조 건물을 갖다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목조 건물을 갖다 낙찰을 받았는데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낙찰을 받았을 때 15년 이렇게 보장받았는데요. 너무 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허물어뜨려 버리고 콘크리트로서 새롭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1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 2번 토지 저당권자가 지상 건물을 일괄 경매하는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일괄 경매 밑줄. 일괄 경매는요.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토지만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받는 거예요. 토지, 땅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받고 저당권 설정자가요. 나중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은 거죠. 이랬을 때에는 설정 당시 나대지로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기 때문에 건물 요걸 갖다가 건축한 저당권 설정자는요. 건물 짓자마자 철거당해서 손해가 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요 건물을 갖다가 살려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법정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괄 경매를 따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일괄 경매 청구를 따게 되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로 제공받은 적이 없으니까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가 즉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범위는 토지의 매각대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건물을 따가 일괄 경매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경락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따가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가르쳐 주시고 자, 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있는데요.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매가 됐을 때 쫓겨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들. 매수인이라든가 임차인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경매인, 경락인이 될 수 있고 대위 변제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갖다가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자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따라 갖지 못한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은 못 갖고 방해 제거하고 예방 청구권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저당권자도 제한 물권자로서 역시 물권적 청구권을 따라 갖는데요.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그 목적 물건의 점유를 갖다가 수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는 못하고 방해 제거 또는 예방 청구 두 개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42번 답은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제3취득자도 당연히 경락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대표 예제가 있습니다. 자, 44번 다음에 보시면은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의 효력 가르쳐 놓으시고 경매가 됐을 때 낙찰받은 사람은 무엇을 가져가느냐. 저당권 설정 전으로 했다가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도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과 부합물도 경매에 포함이 된다.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스스로 경락받을 수 있으니까 경락인 또는 경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번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따라 담보에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저당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피담보 채권은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정 채무를 갖다가 담보에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채권에 대해서 한 개의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다가 한 개의 채권 설정도 가능하고 지금 당장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장래의 불특정 채무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장래의 불특정 채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근저당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근저당. 자,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등기인데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등기를 갖고 있는데 그 등기소가 불타서 없어져버렸다. 불타서 화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효력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5번 저당부동산이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상대위는요. 담보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대신해서 발생하는 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 여기에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내가 먼저 빼겠습니다라고는 물상대위 우선 변제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매매대금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이 5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실게 51번 문제입니다. 51번. 자,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괄경매 청구권은요. 토지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했을 때 건물이 없었을 때죠.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했을 때 건물이 있거나 그 다음에 동일인 소유가 되면 그때는 일괄경매 청구권이 아니고 법정지상권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때는 법정지상권 설정이 가능한데요. 토지만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요. 건물을 갖다가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축조했을 때에는 그때는 법정지상권은 주장하지 못하고 일괄경매 청구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옳은 것은 1번 일괄경매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맞죠?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의 요건을 갖다가 갖춘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따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권리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일괄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한꺼번에 경매를 갖다가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을 갖다가 경매를 갖다 신청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일괄경매의 대상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저당 토지 위에 신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축된 건물의 일부가 다른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따가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4번 토지 저당권자는요. 건물의 매각됨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따가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 5번 저당 토지만 경매에도 충분히 피담보 채권을 따가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가 허용된다.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근저당이라고 하는 게 5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 자,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의 이자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 그래서 채무의 최고액 중에 포함된 걸로 본다. 당연하죠.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래의 불특정 채무니까 지금 현재 원금 이게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갖다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얼마를 딱 빌렸으니까 이자를 딱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저당권에 대해서는 원금 이자를 따가 등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얼마의 한도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채권 최고 금액에 대해서만 표시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액 중에 포함된 걸로 보는 것이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근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경매에서 저당물의 소유권을 따 취득한 제3자도 당연히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 똑같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이 됐던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이 됐던 제3취득자는 대위변제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경락인 경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따라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했을 때는 종된 권리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따라 설정을 했을 때 동시에 배당을 했을 때에는 그 피담보 채무를 따가 매각된 부동산의 수로 나눈 금액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된다. 매각된 부동산의 수로 나눈 금액이 아니죠. 그 비율제로서 안분비례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요 전체 합산 금액으로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수로 나눈 금액은 이때는 변제받을 금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의 수가 아니고 비율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채권 강론이 있습니다. 채권 총론하고 채권 총론 파트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걸 갖다가 정리를 할 것이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채권 총론은 채권의 목적에서 선택 채권,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 변제 사유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정리하시고 채권 총론은 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두 문제는 그냥 문제집에 있는 것만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대표유제 위주로 정리를 딱 하시고요. 나머지 채권 강론에서 6개가 나오니까 강론 위주로 정리하는 것들과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1번 선택 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택 채권은 그 대상이 되는 수개의 급부가 갖고 있는 개성에 차관하지만 종류 채권은 그 종류만 지정이 되는 거다. 종류만 지정이 되죠. 따라서 선택 채권은 2개 이상의 급부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1개의 권리가 있지만 종류만 지정했을 때에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종류만 지정을 했으니까 그
그 종류 가운데서 중등 품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면 가로쳐 주시고 소급해서 처음부터 하나의 채권으로서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선택채권은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선택권자가 채권자인 경우에 채무자의 과실로 선택의 대상인 하나의 급부가 불능으로 됐을 때에는 채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따라 선택을 하고 그 손해를 따가 배상 청구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의무자가 있죠. 그래서 선택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걸 다 이행할 의무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선택권자인 채권자가 지정을 못하게 되면 불능으로 된 걸 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원했는데 당신이 망가뜨렸으니까 당신이 그거 물어내세요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 선택권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채권자의 과실로 선택의 대상인 하나의 급부가 불능으로 됐을 때에는 채무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갖다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면할 수가 없다. 불능으로 된 채무죠. 불능으로 됐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당연히 책임을 갖다가 면하게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렸고 그 다음 5번 선택채권에 있어서 법률의 특별 규정이라든가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갖게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예. 문제 7번 다음에 보시면은 채무불행에 있어서 이행지체라든가 이행불능이라든가 불완전이행이라든가 수령지체 같은 것들이 나오죠. 자, 대표예제 1번 보세요.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우리가 채무불행은요.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고 불완전이행이 있고 수령지체가 있는데요. 이때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은 명문의 규정이 있고요. 불완전이행하고 수령지체는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판례가. 근데요. 이때 이행지체라든가 그다음에 이행불능이라든가 불완전이행은요. 채무자 규칙 사유가 되겠죠. 이건 전부 다 채권자의 이행의 내용에 대해서 채무자가 고의과실 규칙 사유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행은 채무자 규칙 사유가 3가지가 있고 채권자 규칙 사유가 있는데요. 전부 다 고의과실을 갖다가 요건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반드시 채무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제3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타인에게 규칙 사유가 있으니까 반드시 채무자 자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채무불이행이 됐을 때는 고의 과실 규칙 사유가 있는데 그건 채무자 자신일 수도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행지체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은 언제나 지연배상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일단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그 후에 이행에 제공을 해도 이행지체는 종료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5월 30일 날 잔금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잔금을 일단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6월 10일 날 잔금을 갖다 지급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행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행지체 문제질 여지가 없죠. 따라서 이행지체에 빠지고 나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이행에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 이행지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종료해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3번 틀렸고 그 다음 4번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에 있어서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갖다가 알았음을 요한다. 틀렸습니다. 확정기한부 채권은요. 기한 도래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날짜 기한이 도래했을 때 연체이자까지 묻게 되죠.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불확정기한부 채권이 있습니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요. 그 객관적 기한 도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있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요. 채권 성립 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이행 청구 시부터 이행지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거 정확하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4번. 그 다음 5번. 따라서 4번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에 있어서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거는 기한의 도래를 갖다가 알았을 때 따라서 이때는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는 것이 안 때가 아니다.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시입니다. 불확정기한이 안 때라고 그랬죠. 4번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확정기한일 때는 기한 도래시 이행지체가 되고 불확정기한은 그 기한이 도래했음을 알았을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확정기한이냐 불확정기한이냐. 그 다음에 5번 이행기를 경고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요 적법하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동시항변권을 갖다가 적법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갖다가 5월 30 이때 줘야 되는데요. 이때 잔금을 갖다가 안 주고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왜? 매도의 등기소리 안 갖고 왔으니까. 그랬을 때는요 매수인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갖다 지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우리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271쪽에 보시면 17번 문제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갖다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다음 채권자 대위권은 법정자산 관리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기획으로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법상의 권리 맞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갖다가 보존해서 강제 집행을 준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과의 차이죠. 그래서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은 가능하지만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 별표 넣으시고요. 그 다음 채권 보존의 필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고 한다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죠? 4번이 틀렸고, 이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된다.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19번 문제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를 갖다가 해치는 것을 갖다가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통정의 표시 사행위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하는 거니까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취소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요, 채권자 대위권과 전혀 달리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돼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소송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채권자 취소권을 갖다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용의가 있어야 되고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건데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죠?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갖다 갑이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다시 사해행위를 갖다 저지른 사람한테 되돌려 놓게 되면 다른 모든 채권자도 역시 채무자의 재산에서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취소 효력은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 그 다음에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법률에 있다가 무효로 하고 그 사이에 있다가 모르고 전득한 선의의 제3자가 등기 가져갔을 때는 대항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라든가 이건 우리 쭉 풀어보세요. 자, 어디를 보느냐? 30번 문제를 봅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면, 민법상 채권의 소멸 원인은 모두 7가지가 있죠. 변제라든가 대물 변제라든가 경계라든가 상계라든가 공탁이라든가 면제라든가 혼동과 같은 게 있어요. 특히 혼동인데요. 혼동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따가 상속을 하게 되면 이때 채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사유라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채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답 1번 혼하죠. 자, 그 다음에 31번 변제. 변제는 단순 채무 이행입니다. 그래서 변제는 단순 채무 이행이고요. 대물 변제는 기존의 급부를 갖다가 채무 이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해주는 게 대물 변제죠. 그래서 변제는 혼합 사실행위. 그러나 대물 변제는 새로운 계약.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변제 1번.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변제할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이때 변제가 있게 되면 이 변제는 누가 수령하냐?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변제를 수령하는 거죠. 갑이 물건을 빌려줬다 그러면 갑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가 있다. 그 다음 3번 그러나 채권자의 재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 경우 채권자가 파산을 했을 때에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변제 수령권한이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요 4번 채권의 준점유자, 영수증 소지자와 같은 표현 수령권자 가로쳐주시고, 표현 수령권자는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 수령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표현 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고 무과실인 경우에 유효가 되는 거예요. 선의고 무과실 가르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 5번 영수증의 작성 교부 비용은 이거는 채권자가 부담을 한다. 그러나 영수증 교부,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는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겁니다. 동시행 관계. 그래서 변제와 영수증을 갖다 교부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있고요. 변제하고 차용증 반환, 요게 선의행 관계죠. 그래서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요거는 동시행 관계지, 요거는 선의행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32번 봅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했다가 한 경우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했다가 대의한다. 틀렸습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 무과 실인 경우에 한해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법정 변제 충당을 위한 변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따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갖다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5번.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서 타인의 물건을 갖다가 채권자에게 인도했다고 한다면 이때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물건을 갖다가 타인의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변제를 갖다 했을 때는 그 물건을 갖다가 반환받기 위해서는 다른 물건을 갖다가 반환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건 따라서 여기 옳은 것은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요 33번. 상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일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압류하지 못하니까 상계 못하는 거죠.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일 때는 채무자는 상계로서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없으니까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여전히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따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상계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상계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니까 상계 효과는 소급효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조건과 기한을 따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행기계가 도래됐을 때 대등에 관해서 상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강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채권 강론에 있는 것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체를 갖다가 대표에 이제 확실히 다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2006년 10월 23일 갑은 을에게 X건물을 갖다가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이메일로 청약을 하면서 10월 27일 18시, 즉 저녁 6시죠. 저녁 6시까지 매수여부를 갖다가 알려달라고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이 되었다. 즉시 도달이 됐으니까 이거는요, 요지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리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1번 청약 동그라미 넣으세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한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로서 이거는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률 행위도 아니고 법률 요건도 아닙니다. 청약은요, 승낙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청약에 대해서는요, 확정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 이걸 갖다가 확정적 의사표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포함되어야 되고, 확정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의 유인은 카탈로그를 갖다가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요, 직원 모집 공고를 갖다가 한다거나 그 다음에 가격표를 갖다가 정하지 않고 물품을 갖다가 진열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청약의 유인은 청약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은 청약의 유인과 달리 계약 내용을 따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확정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갑은 10월 27일 저녁 6시까지는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메일로 청약을 했으니까 즉시 도달이 됐죠. 우리는 청약은 도달이 되면 이때는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약은 도달이 돼버리면 그 내용을 갖다가 요지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준비 과정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청약은 도달이 되면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도달하기 전에만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즉시 도달이 됐으니까 처리할 수가 없다.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3번. 이때 상대방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고 갑에게 보낸 이메일이 10월 24일 14시 2시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종전에 대한 청약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조건을 갖다가 붙였거나 변경한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연착된 승낙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조건을 갖다가 붙였거나 아니면 변경된 승낙 일부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본래의 승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으로서 본다. 그 다음 4번. 10월 27일 저녁 6시까지 보내야 되는데요. 10월 27일 저녁 8시에 뒤늦게 온 거죠. 이건 뭐예요?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은요, 이건 승낙으로서 효력이 없으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 다음에요, 5번. 만일 표의자, 청약자 갑이 10월 25일 날 발신을 하고 돌연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발신된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때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했다가 발신하고 나서 사망이 있거나 또는 행위능력을 또 상실해가지고 제한능력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발신된 의사표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문제 봅니다. 계약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가로쳐 놓으시고 유상계약으로서 전부 다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에 따르면 틀립니다. 현상금 지급계약 있죠.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현상금을 갖다가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지만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으로서 이 편무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맞죠. 그러나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부 소비대차, 무상임, 무상임치 등은 편무계약이다. 자, 그래서 증여도 편무계약이고 사용대차도 편무계약이고 현상광고도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편무계약이다. 맞죠? 그 다음에요. 동시행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편무계약일 때는 동시행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유상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시부터 소멸 시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대가성을 하는 출연의 의무를 갖다가 부담하는 계약이고 유상계약에 관해서는 대가를 갖다 지불했으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에 관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 틀렸죠? 현상광고, 그래서 현상광고, 현상금 지급하는 계약은요. 현상금을 갖다가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계약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요물계약이란 우리가 계약이 있으면요 유상계약이 있고 쌍무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 있고 분료식 계약이 있는데요. 특히 낙성계약과 대비되는 게 바로 요물계약이죠. 낙성계약은 승낙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니까 분료식 계약인데요. 요물계약은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행위 절차를 갖다가 완료를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즉 낙성계약이 아니고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을 갖다가 인도를 하거나 대가의 지급을 갖다가 하거나 일의 완성 등 계약에 필요한 행위를 일부 또는 전부 완료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뜻 말하는 것이다. 2번 별표는요.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여기까지는 요물 계약이지만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전세권 설정 계약과 같은 것들은 요물 계약이 아니고 분료식 계약으로서 낙성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괄호친 거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지급 계약, 보증금 계약 이건 전부 다 요물 계약입니다. 근데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요물 계약이 아닙니다.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래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계약 동그라미 넣으세요.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라고 청약을 하고 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예약이죠. 그래서 이 예약은 그 법적 성질이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니까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근데요.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즉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게 되면 우리는 일방 예약 완결권으로서 추정을 해줍니다. 일방 예약 완결권은 뭐예요? 그거는 형성권으로서 성질을 갖는 거예요. 형성권. 자, 그래서 예약은 계약이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에 4번 나와 있죠.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일방 예약 완결권으로서 추정을 해준다. 따라서 일방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10년의 제척기간이 있는 것이고 이 제척기간 10년은 너무 길죠.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약을 갖다가 완결할 것인가의 여부에 확답을 갖다가 최고할 수가 있고 그 기간 중에 확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약 완결권 소멸입니다. 소멸.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5번 문제 봅니다. 계약의 성립을 가르쳐 놓으시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만 하는 것이다. 청약자는 을에 대해서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실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승낙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청약자에게만 하는 거죠. 청약자. 그래서 승낙은 불특정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 2번 청약에다가요. 승낙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건을 갖다가 붙여서 이상한 청약이 왔다고 하더라도 전혀 법적 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대답이 없을 때 계약 체결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승낙할 의무도 없고 계약을 갖다가 체결 강요당할 의무도 없고 단지 승낙 기간을 갖다가 정한 효과에 불과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답을 갖다가 발신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서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건을 갖다가 붙였으니까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이 됐으니까 이때 그 청약에 대해서 기존에 A가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되는데 A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승낙이 없었죠. 그랬더니 종전과 다시 종전과 동일하게 10만 원이면 살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이것도 역시 새로운 청약에 불과한 것이니까 A가 승낙하지 않은 한 절대로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4번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갖다가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갖다가 사기로 하고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는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요 계약을 갖다 체결하게 되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에 교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말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에 의해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행동을 갖다가 저지르게 되면 계약 체결한 걸로 인정하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도 가능하다. 따라서 내가 이 책을 갖다가 살게요.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되면 의사표시한 계약이 되는데요. 그러한 청약을 갖다가 안 하고 아예 포장지를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갖다가 쓰고 거기다가 밑줄을 걷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한 행위를 다 저질렀으니까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인정을 해주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차청약이라고 있잖아요. 교차청약. 이 교차청약은요. 우연치 않게 청약을 똑같이 하는 거죠. 내가 팔 테니까 살래?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상대방 매수인이 그것이 도달하기 전에 내가 살 테니까 네가 팔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청약이 동시에 도달이 되면 그래서 두 개의 청약이 도달하면 그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청약자는 이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가 함으로써 계약을 했다가 체결할 수가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동시이행 항변권 10번부터는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